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극과 극입니다. 어렵게 국회를 정상화하기는 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겠다는 예상이 듭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역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늘 교섭단체 연설 여러 가지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많지만 두 분께 하나씩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대체 근로 금지는 이제 노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대체 근로 허용 쪽으로 바꾸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오늘 말씀 맥락은 네. 그냥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불법 파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파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 지불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극히 예외적으로 네. 좀 대체 근로를 좀 허용을 하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교육 또 의료 각종 서비스, 많은 국민들과 실질적인 생활이 연결된 부분이 많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불법 파업일 경우에는 대체 근로를 좀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위에도 지금 노동개혁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기관에서도 제의를 했지만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이 노동의 유연성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었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산업 환경이 지금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노동도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단일한 기준,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 이제는 좀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좀 계약에 의해서 지금 경제가 좀 그러니까 자유계약이죠. 자유계약에 의해서 근로의 행태들도 좀 정해지는 게 어떻겠느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일할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요즘 또 일하는 것도 새벽형도 있고 반명도 있고 좀 더 일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예. 얼마 전 뉴스도 보면 모든 지금 전국의 국립 연구기관들이 지금 다 컴퓨터를 6시면 꺼야 되고 연구를 하다가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좀 다양하게 하자 그런 취지를 담은 내용의 말입니다. 지금 대체 근로 관련해서 불법 파업에 한해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으면서 불법 파업 시에 대체 근로를 하자. 이 불법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YTN에서 보여줬던 화면에도 불법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비난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했던 것이 외신을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금도 그런 같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파업 시에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노동 3권이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예.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 행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헌법에 나와 있는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교섭단체 연설에서 하실 수 있는 너무 안타깝고요. 또 그게 또 이 토론 과정에서는 불법에만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러시면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법이라고 한정했으면은 오히려 더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불안과 공포가 이렇게 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포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왜 몇 달 동안 국회는 비워두셨던 건지 저는 정말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예, 다시 그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강병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담긴 그 대체근로 허용 문제는 네.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해서 전면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셨다고 해요. 근데 말씀은 불법 파업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불법 파업이면 지금도 대체근로가 되죠. 그건 네. 파업으로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도 그렇고요. 이제 버스도 불법 파업인 경우가 있죠. 또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파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넉넉고 그냥 마냥 국민들 불편을 다 감수해라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그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실생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좀 인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예, 예. 뭐 다시 한번 불법 네. 파업에 한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말씀 중에 불법 파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 문제라 제가 그게 맞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여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가운데 상시국회, 그러니까 매월 1일에는 국회를 열자 이런 제안, 그리고 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매월 1일에 자동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합시다. 자, 이에 대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어 있나요? 어제 나온 제안이잖아요. 아마 이것은 양당이 공식적인 오늘 대표 연설을 하셨으니까 공식적인 내용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건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뭐 100% 찬성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뭐 저는 계속해서 상시 국회를 주장을 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2월, 4월, 6월에 저희가 네. 임시국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9월에 100일간 정기국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뭐 TF팀을 만든다든지 국정조사단을 만든다든지 이번에 목성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단 수많은 TF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회는 거의 360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시국회를 해서 늘 열려 있다라는 걸 국민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국민소환제는 저는 당연히 국민들도 아마 거의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더불어서 무노동 무임금까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뭐 헌법 정신에 저희가 민주주의고 또 주권 재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아까 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면 소환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의원으로서 억울한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점이 자, 억울했습니까? 국회의원이요 가장 편할 때 아마 이거는 여야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실 때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 TV에 본회의장 나올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뭐 대여섯 시까지 하루 종일 법안을 수백 개 처리할 때가 제일 가장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장까지 그 많은 법안과 그런 저희 처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요. 휴회 때는 계속 주민들 만나고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 차원에서 하는 일도 있고요. 현장 방문도 있고 이래서 그 국회가 열리고 소위 TV로 보는 그때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좀 그나마 국회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좀 육체적으로도 편할 때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게 국회의원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저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해외에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품격 있게 준비된 자세로
또 국가를 대표해야 될 때는 저는 대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네. 아무튼 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네,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 답을 2개, 3개 해주셔서요. 네. 하여튼 상시국회, 그러니까 매달 1일에 열리든 하여튼 국회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열리게 하는 네. 것은 동의하시고 네. 또 국민 소환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네, 네. 개인 의견을 갖고 계신 네. 거예요. 네. 민주당은 이제 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했으니까 공식 입장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특히나 국민 소환제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사전에 논의된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한참 뜨거웠을 때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국민 소환제가 개헌 사안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 개헌 안에 저희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발의하셨을 때 이 국민 소환제를 포함을 해서 나왔습니다. 예. 당시 이제 야당의 반대로 그 개헌안이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저희 정부 여당은 이 국민 소환제가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상시 국회와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김정재 의원님의 생각이 한국당 내에서 소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의 소위원으로서 이 법안 소위를 정례화하는 거를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냐, 무슨 뭐 법안 소위 여는 것을 강제 규정으로 의무화를 하느냐, 임의 규정으로 두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 결국 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소위를 한 달에 2번 여는 문제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김정재 의원님과 달리 한국당의 지도부의 대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국민 소환제라든지 일하는 상식 국회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명확하고 저는 그거를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법안 소위 정례화가 의무화가 무력화된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은 지금 원내 지도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 네. 원내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개인 입장 말고요. 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뭐 입장 같은 건 표명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의원들끼리 얘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 상시국회나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 품격 있는 YTN 같은 데서 꼭 강효상 의원님, 특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 당의 전체 의견으로는 좀 얘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지금 특히나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저희 한국당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개헌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저도 담아서 한번 테이블 위에 펴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는 논의의 장을 열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국민 소환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북한 어선 국정조사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당일 때 하자더니 여당이 되면 왜 안 하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여당일 때 거부하더니 왜 지금에 와서 하자고 하나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 관련된 질문 또 야당 측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님. 네. 과거에 뭐 천안함 사건 등 또 노크 기순 사건 등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던 게 민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야당의 입장에 서면은 이렇게 정치 공세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좀 사안의 경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볼 필요가. 지금 이제 목선이 왔던 문제하고 예. 천안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군함 아닙니까? 네. 군함이 북한의 어뢰에 격침에서 침몰을 하고 46세 우리 장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건과 민간인들이 목선을 타고 왔던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국정조사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목침에 대해서도 목선에 온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국정조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총리도 사과하시고 또 국방부에서 합동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장군들을 다 경고하고 보직해임 시켰습니다. 또 장관이 또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국당에게는 국방위 상임위가 남아 있고 또 대정부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부터 들고 나오는 거는 야당으로 살 수 있는 정치 공세는 인정하지만 좀 과하다 싶고 저희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계태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했던 그런 대형 사건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의원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네. 드립니다. 여당일 때 야당 측으로부터의 그런 군 관련 중요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던 한국당인데 지금에 와서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왜 요구를 하고 있냐 이런 지적들 들어보셨죠? 네, 아니 그런 요구를 YTN에서 처음 질문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번 이 사건의 중요성이 그냥 단순한 목침 배가 하나 온 사건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해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거예요. 삼중 그 경계망이 완전히 뚫린 건데 예전에 메가드 장군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략은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만큼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관문 아닙니까?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민간인과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걸 그 소위 말하면 타겟으로 공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경계가 가장 중요한데 걔가 뚫린 겁니다. 근데 뚫린 것까지는 좋아요. 뚫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중간에 과정에 보고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거짓말과 축소와 은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가 분명히 개입이 되고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이전에 그 7년 전에 노크 기순 사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청와대 개입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천안함은 46명의 그 국군 장병의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어선이 들어왔을 때요. 바로 옆에서 아침에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100여 명이 경매를 보고 있었고 민간인들이 그 인근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게 간첩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국정조사는 지금 단순히 아까 상임이라든지 아니면 대정부 질문하게 와 달리 그 수사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검찰의 수사 요구도 할 수도 있고 특히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를 물을 수가 있고요. 이래서 네. 단순히 상임이나 대정부 질문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바른정당과 지금 민평당이 함께 할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 좀 받아주셔서 국민의 안전을 좀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네. 다시 바꾸면요. 그러니까 지난번 노크기순 사건이나 노크기순 사건보다는 이 사안이 더 중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사안보다는 천안함 사건이 훨씬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천안함 사건도 예를 들면 지금 그대로 밝혀진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목선 사건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조작하고 은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요구하는 입장은 이해를 했는데 네. 과거에도 그런 사건을 국정조사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충분히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네. 어떤 사정에 또 디테일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여야가 또 물론 공방을 주고 받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면 내부 사정은 100%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개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밝히자. 그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상당히 강경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혹시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국방위에서도 네. 그리고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장관이 경계 실패를 인정을 했고 그 관련된 어떤 장군들도 보직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국정조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끊임없이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 묻고 있는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목선에 들어온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 답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그렇죠. 않는다라면 국정조사를 받겠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제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건 과거에 지금 모든 사건이 그때는 왜 그랬느냐는 구체적인 거는 저희는 뭐 모든 사건을 다 과거에는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야 된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도 아마 맥락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때도 예를 들어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되죠. 그때도 해야 됐었고 지금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과거와 현재를 뭐 수평 비교해서 예전에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줄 거야.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의구심이 들고 반드시 밝혀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해야죠. 그게 바로 예. 국정조사라는 거죠. 예, 저 예. 이해했습니다. 두 분 다 입장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목선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짧게. 예. 예. 지금 이 목선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뭐 충분히 그 엄중 경고도 하고 해임도 하고 이랬다 그랬는데 정말 해임할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경두 그 국방장관이 이렇게 뻔뻔하게 고개만 두 번 숙여서 사과하고 이렇게 많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아무 관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육은 청와대 안보 1차장은 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인가요? 네, 엄중 경고를 경고를 했는데 받았죠.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재난 대응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윤건영,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국정 기획 상황 실장님이죠. 이분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15일 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해경에서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국정상황실에.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7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이 온통 GPS가 없다. 그다음 삼척항 인근이다. 배는 그냥 폐기했다. 등등등등 거짓말 일관했습니다. 15일 날 분명히 청와대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저는 보고가 됐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17일 날 돌아오고 휴가를 냈습니다. 17일 날 소위 말하면 그 검찰총장 누구죠?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명 보고를 받았는데 같은 날 이미 목선을 들어온 이런 심각한 상황을 네.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발언이 이건- 너무 길어지셔서. 그러니까 저는 네. 적어도 분명한 건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이런 발표, 국방부 발표라든지 네. 여러 발표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만큼은 저희가 분명히 좀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에 일어났는데요. 그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지휘 안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경질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거는 북한에서 폭침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싸워야죠. 북한하고 싸울 문제입니까?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우리 서해안에 청와대가 제가 말을 지금 하고 개입을 있습니다. 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을 청와대가 하고 조작을 있습니다. 했습니까? 잠시만요. 은폐를 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을 하고 발언 있으니까요. 기회 드렸으니까요. 네. 들으시죠. 과연 그 우리나라 군함이 우리 앞바다에서 그 북한의 어뢰에 맞아서 그렇게 폭침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큰 경계의 책임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야당이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할 때 왜 안 받았냐는 답은 끊임없이 회피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 목성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리고 정말 외관부 라인에 다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천안함 폭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자, 천안함 폭침은요. 북한이 침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게도 북한에게 묻고 책임을 물어야 이 되겠죠. 경계 책임을 했던 장성들 라인에는 묻지 않습니까? 아니 경계에 지금 침입을 해온 겁니다. 네. 침입을 해온 거고 유사 전쟁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여기에 뭔가 감추고 은폐하고 조작한 게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잠깐만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네. 완전히 다른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잠시만 지금 논점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어서요. 일단 천안함 사건을 제가 대비시켜서 질문을 드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천안함 사건 안에는 경계 실패가 당연히 깔려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폭침이 맞다 하더라도 정부 조사 결과가 맞다 하더라도 폭침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우리 군이 전혀 몰랐던 그런 경계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사건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성격이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그 당시에는 요구했는데 받지 않았고 또 지금은 비슷한 사건인데 야당에서 요구하는데 정부가 여당에서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입장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은 그런 경계 실패에 관해서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한 어떤 그 상황을 잘못 전달한 정부의 책임, 그다음에 조사의 미숙함,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그 당시에도 다 드러났었기 때문에 사안이 그런 면에서 이번 목선 사건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예. 네, 지적하겠습니다. 자, 한국당 상황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당 예결특위위원장을 놓고 일종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후반기를 관통하는 원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조율과 또 의총을 통해서 추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 절차를 원내 지도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탈당 얘기도 나오는데 거취와 관련돼서 고민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네, 어제 황영철 의원이 한 얘기고요. 황영철 의원이 원래는 한국당 몫의 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뭐 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그렇게 정해놨던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맞죠? 거기서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회법 41조에 의하면 그 위원장이 권리 시에는 네. 다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잔여 임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으로 안상수 네.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당 대표 선거 나간다고 이제 그 사임을 하시고 고리가 됐죠. 그 네. 잔여 임기를 황영철 의원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 30일자 5월 말로써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네.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몫이어서요. 저희가 다음 예결위원장을 지금 황영철 의원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데 또 김재원 삼선 의원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두 분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당은 당규에 따라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을 하기로 돼 있고 예.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요.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아침에 한 9시경에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네. 이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황영철 의원의 생각과 다른 것 같군요. 이제 거리시, 그러니까 안상수 전임위원장 거리 때 잔여 임기로 지명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차까지 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인지 여기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당은 그러니까 잔여 임기만 한다는 입장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국당에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나름대로 어떤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렇게 예결위원장하면 알짜 상임이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친박계하고 비박계 중진들 간에 뭐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가 다 보고 있는데요. 저는 황영철 그 의원에게 예. 이미 1년 전에 당 지도부가 예결위원장 차기를 약속했던 겁니다. 1년 전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그 안상수 예결위원장 될 때 네. 1년씩 번갈아가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사안이고요. 이거는 예. 국회의원 300명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회 소식인데 김정주 의원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아니, 여기에서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황영철 의원에게 이미 1년 전에 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황영철 의원은 비박계 아닙니까? 근데 김재원 의원은 친박계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제 최측근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른바 황심이 작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리더십들을 저는 정말 이렇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 부재의 현상인데 적어도 이렇게 당내에서 상임위 자리 가지고 이런 예. 자리 다툼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없어 보이겠습니까?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거에 했던 말들을 막 뒤집고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김재원 의원에게 자리를 챙겨주려고 하는 걸 봐서는 자유한국당 내 리더십 부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다. 또 황심이 작용했다 이런 요지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가도 너무 나가셨고 의총을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자유한국당 의총은 제가 들어가고 3년 동안 제가 의정 활동을 했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저희 당에 오신 거 같이 얘기하는데요. 또 뭐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한다고 저희 당내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소설을 지금 또 방금 소설이다. 네, 완전 소설이에요. 자 먼저 그 이번에 제가 그 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난번에 황영철 의원님 그 임명을 할 때 사실은 당내에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2심에서 예. 의원직 상실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얼마 7, 8월에 지금 곧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3선 의원이시고 이래서 본인이 꼭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 자녀 임기 정도를 그래도 양해를 해주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번에 새로 예결위원장을 새로 뭐 임명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3선 의원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안 하신 분이 별로 없으세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이 그 당시에는 당원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 나온 거고요. 그다음 뭐든지 지금 뭐 친박, 비박 그 민주당의 이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든지 저희 당을 자유한국당을 개파 갈등. 그다음 두 번째는 원내대표 대 당대표 갈등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 당에 대해서 이 프레임 씌우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친박 여기까지 비박 듣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가셨어요. 간단하게 하나만요. 지금 상임위원장 또는 예결위원장 놓고 어느 당이든 이렇게 경선까지 한 전례가 있나요? 간단하게 좀 있을 겁니다. 예. 전례는 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습니다. 상임위원장 거의 다 경선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경선을 많이 하고요. 저희 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확보가 되면 거의 다 경선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있는 이 일입니다. 부분도 네. 팩트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